한국은 땅 밑에서 석유가 나지 않는 비산유국, 원유 수입이 100%에 가깝다. 그런데 이곳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출항을 기다리는 배, 이 배에 가득 담긴 물건은 석유다. 그것도 한국에서 생산된 한국산 석유다. 이 파이프를 통해 이송된 한국산 석유가 중국, 동남아, 일본과 미국 등 5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한국 석유 수출량은 2010년 기준 월 평균 2,800만 배럴의 양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이 바로 석유 제품. 그 중에서도 등유와 경유, 벙커 CU의 수출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석유 제품 수출 1위부터 5위의 국가는 모두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 그런데 한국이 그 뒤를 쫓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산유국 중에서는 한국이 석유 제품 최고 수출국이다. 우리는 어떻게 석유 수출 국가가 됐을까? 단순 정제는 바렐당 1불밖에 못 먹지만은 고도화 시설을 통해서 10불 내지 20불을 수익성을 올려서 한국에 유전은 없다. 그러나 수입한 원유를 가공하고 재활용하는 세계적 수준의 정유 시설이 있다. 바로 고도화 시설이다. 원유를 정지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바로 벙커 CU나 아스팔트. 이것으로 값비싼 휘발유나 등유와 경유를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값이 싼 저급 원유를 수입해 고급 원유로 만들어 수출하게 하는 곳. 이곳은 고유가 상황을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생존 전략의 장소이기도 하다. 울산 온산항. 온산항 내 8개 부두에 대형 외국 선박들이 즐비하게 서 있다. 한국산 정유를 싣고 출항을 기다리는 배들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를 싣고 이곳을 찾은 배들로 연일 북적이는 곳. 정지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수출선이 이곳 온산 부두에서만 한 해 만여 척이 넘게 드나들고 있다. 여의도 면적 4배에 달하는 정유단지가 밀집된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수출입 부두다.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를 싣고 배 한 척이 도착했다. 길이 159m의 배에 실린 기름의 양은 약 100만 배럴. 이제 이 원유를 울산 정유공장까지 옮기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원유는 지금 저 파이프라인 속에서 이동 중이다. 공항에서 정유공장까지 길게 뻗어 있는 이 원유 수송 전용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6km. 원유 도입부터 수출까지 한국산 원유가 이동하는 이른바 석유 고속도로다. 6km를 달려 도착한 곳은 울산의 정유공장. 5cm 지름의 작은 파이프부터 50cm가 넘는 지름의 굵은 파이프까지 크고 작은 수천, 수만 개의 관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거대한 파이프가 숲을 이룬 이곳에서 원유로 들여온 석유가 정제된다. 70m 이르는 높은 탑 위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곳이 바로 정제탑. 원유의 염분을 제거한 뒤 1차 정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저장 탱크에서 그 원유를 받았다가 각 그 정제 시설, 우리가 보통 말하는 1차 그 단순 정제 시설로 투입이 됩니다. 그 각 공정에 맞게끔 각 공정은 다 이렇게 설계할 때부터 그 이 공정은 뭐 등유 수율이 뭐 20%, 그래서 빵가스 수율 몇십 프로 이렇게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원유 하나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원유를 합쳐가지고 그 각 공정에 맞게끔 이렇게 그 피드를 하고요. 340도 이상의 열을 가해 원유 속의 여러 성분들을 분리해내는 것이 바로 정제탑의 역할. 맨 위에는 끓는 점이 가장 낮은 LPG 가스가, 맨 밑에는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아스팔트가 남는다. 끓는 점이 낮을수록 좋은 정유, 높을수록 불순물이 많은 질 낮은 정유다.
석유 원유를 분리하는 과정의 90%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바로 이 정제탑이다. 그렇다면 정제탑은 어떻게 석유의 원유를 걸러내는 걸까? 정제탑의 맨 밑에는 가열로가 있어서 아래로 갈수록 뜨거워진다. 이때 원유를 넣어주면 끓는 점에 따라 각각 기체와 액체로 분리되는데, 위로 향하는 기체와 아래로 떨어지는 액체는 내부에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인 트레이에서 만나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맨 위쪽 트레이에 순도 높은 물질들이 쌓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도 정밀한 정제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초대형 정제탑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한 업체를 찾아가 봤다. 정제탑의 두께는 압력이 높을수록 두꺼워졌다. 일단 정제탑의 외형을 이루는 철판은 잘라서 둥근 모양으로 구부려준다. 그리고 용접을 통해 하나씩 연결해 외형을 완성한다. 이때 정제탑은 크기와 안전을 고려해 일반 용접과 다른 방법이 동원된다. 용접이고 풀펜을 피니싱 되면은 이제 요렇게 깎아가지고 안쪽까지 이제 이거는 중간에 요거는 지금 요 쇠에 붙어 있지만 떠 있지 않습니까? 떠 있다 보니까 용접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 완전히 간통돼가지고 튼튼하게 용접된 거죠. 일반 용접은 철판 외벽에만 용접을 해 바닥면이 들뜨는데, 정제탑은 용접 부위의 내부를 깎아서 바닥 안쪽까지 완전히 밀착시키는 방법이다. 그 다음 열 처리를 해준다. 거대한 외형 철판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 처리를 통해 균일한 강도로 조절해주는 것이다. 정유탑의 외형은 반드시 수압과 고압 검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다. 정유탑의 내부에는 엄청난 고온과 고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작은 균열에도 치명적이다. 작은 균열이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다. 한국에서 석유 정제법은 진보에 진보를 거듭해왔다. (1964년 4월) 국내 최초로 3만 5천 배럴 규모의 정유 공장이 울산에서 가동된 이후 정제탑에서 정제한 원유를 다시 한 번 더 정제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고도화 시설이 1995년 9월 완공된다. 바로 고도화 시설이다. 현재 한국의 고도화 시설은 2002년 이미 세계 5위의 규모로 올라섰고, 2011년 현재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고도화 시설이란 정제탑에서 1차로 걸러진 정유 중 값싼 벙커 CU나 아스팔트를 다시 정제해 휘발유, 등유 등 값비싼 정유를 만들어내는 곳이다. 현재 한국의 고도화 공정의 방법은 크게 4가지. 벙커 CU와 아스팔트를 정제하기 위해 각각 촉매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일단 그 원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를 사오면은 그 크게 중류 디스틸레이트하고 저희들이 합니다. 아주 쉽게 일단은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가 안 되는 그 가장 무거운 유분, 그 휘발이 되지 않는 부분을 그 잔사유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영어로는 이제 뭐 레지드 크루드 또는 리듀스드 크루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그 잔사유는 그냥 해상 선박에 들어가는 그냥 연료로만 썼는데, 그 수익성이 이제 원유가 비싸지고 경제성을 더 부가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 잔사유 유분을 뭔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가의 제품 또는 우리 소비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만드는 과정이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 FCC 공정입니다. 이곳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고도화 시설. 하루 9만 4천 배럴의 정유가 생산되는 곳으로 여수 전체 시설에서는 제1고도화 공정에 해당한다. 겉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 시설 같지만 반응기와 파이프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크게 다르다. 우선 이곳은 벙커 CU를 정제해 휘발유, 등유 등을 빼내는 곳. 공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도는 514에서 524도 사이. 상당한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시설 가까이 서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시설에서 벙커 CU를 분해하는 방법을 RFCC 공법이라고 하는데 공법의 핵심은 벙커 CU에 촉매를 넣어 분해한다는 점이다. 원리는 이렇다. 반응기 속의 온도는 약 525도이며 약 3kg의 압력을 가하고 촉매제를 넣어준다. 그러면 촉매는 벙커 CU 속을 순환하면서 벙커 CU의 분자들을 조각조각 쪼개어 분리해 나가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바로 촉매 투여 과정이다. 어떤 촉매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은 정유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적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촉매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곳은 촉매 탱크 앞. 촉매제를 실은 차가 탱크 앞에 도착했다. 이 공정에 쓰이는 촉매제는 무엇보다 유동성이 좋아야 한다. 벙커 CU 속을 순환 이동하는 동안 각종 분자들과 부딪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촉매제의 이름은 지올라이트. 밀가루 파우더와 같은 고운 분말 입자를 가졌다. 분말의 크기는 평균 70마이크. 사람 머리카락이 100마이크 정도니 그보다 훨씬 더 미세하다. 그렇다면 촉매제가 들어간 반응기 안에선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촉매가 하는 역할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여기 이산화망간니즈산 칼륨이 들어있다. 그 위로 윤활유가 되는 글리세린을 넣고 물 두세 방울을 떨어뜨려 봤다. 물이 촉매제다. 잠시 후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리고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꺼진다. 이산화망간니즈산 칼륨이 물을 만나 분해되어 기체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좀 더 눈에 띄게 실험해봤다. 이번엔 과산화수소수에 촉매는 아이오딘화 칼륨을 썼다. 이때 발생하는 기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하기 위해 액체 비누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색소까지 넣어봤다. 그러자 순식간에 빨간 기체가 거품과 함께 흘러넘친다. 촉매인 아이오딘화 칼륨이 과산화수소에서 기체를 분리해낸 것이다. RFCC 공정시설에 있는 반응기와 파이프라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단순 정제시설에서 가져온 벙커 CU가
촉매를 만나 조각조각 깨어져 분리가 된다. 벙커 CU와 촉매가 만나 반응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불과 2, 3초. 반응기 속에서 분리 과정을 거쳐 벙커 CU가 정유돼 나오고 있다. 휘발유다. 촉매에 의해 분자가 잘 잘라져 적당한 크기가 되면 휘발유가 되고 좀 덜 잘라지면 무거운 성분이 돼 경유가 되는 시기다. 각 그 제품들 간에는 이제 휘발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LPG 같은 거는 같은 조건이라도 상대적으로 더 휘발성이 높고 제일 무거운 중류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나 특별한 조건에서 증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발되는 정도를 휘발도라고 하고 상대의 휘발도, 보통 분들은 이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중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들의 휘발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원유 정제탑에서 1차로 단순 정제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이 벙커 CU와 아스팔트다. 문제는 이 두 정유가 연소가 쉽게 안 되고 불순물이 많아 LPG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싸고 질이 낮다. 1차 정제만 해서 정유를 내다 팔면 배럴당 $1 안팎의 수익이 남는데 고도화 시설에서 정제를 거치면 $10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 고도화 시설을 통해 단순 정제로 정유를 수출했을 때보다 5배가 넘는 부가가치를 얻었다는 보고도 있다. 최근 고도화 시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아스팔트 속에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거를 해냅니다. 분해하는 과정에서. 제거를 해내면 그 양이 한 450톤 하루에 그 정도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걸 그대로 충질유를 이렇게 연소를 시켰을 때는 그만한 양이 그 황산화물로 소위 얘기하는 아황산 가스로 대기에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한 양을 경질유로 전환해갖고 거의 없는 수준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오염 물질을 감축을 하는 겁니다. 환경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이 가격 차도 있고요. 그만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들을 수밖에 없고 그만한 가격 차는 시장에서 또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수익성이 또 있는 거죠. 이곳은 수소로 벙커 CU를 분해하는 또 다른 고도화 시설이다. 수소를 이용한 분해법인데 촉매 공정에 수소를 더한 것이다. 촉매만으로 벙커 CU를 분해하던 RFCC 공정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소를 이용해 벙커 CU를 분해함과 동시에 황과 질소까지 제거할 수 있다. 공법의 원리는 이렇다. 반응기에 벙커 CU가 들어있다. 고온 고압 상태의 반응기에 수소를 첨가해 황을 걸러낸다. 이후 촉매 분해 공정을 한 번 더 거친다. 그 결과물이 바로 등유와 경유 등이다. 그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더 불안정한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걸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불안정 물질들이 안정화된 물질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그 반응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소를 넣어가지고 그 분해도 시키고 거기에 있는 화학 성분들을 H2S 형태로 해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응기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쉽게 확인해 보자. 먼저 아연이 든 비커에 황산을 넣는다. 그러면 아연이 황을 만나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발생 장치의 원리다.
이번엔 구리로 만들어진 원뿔에 열을 가해보자. 열을 가하면 구리판이 산화되어 검은 갈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수소 발생 장치를 구리에 씌워본다. 구리판이 원래의 색깔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다. 구리가 수소와 만나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벙커 CU도 이와 비슷하다. HCR 공정 과정의 핵심은 수소를 이용한 황 제거 과정. 황이 비교적 많이 제거되면 경유, 덜 제거되면 아스팔트가 된다. 하루 평균 이곳에서 정제되는 벙커 CU의 양은 약 6만 배럴. 벙커 CU를 증류시키는 반응기는 무게 1351톤, 높이 65m, 직경 15m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단일 기기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하지만 남은 문제가 있다. 그래도 걸러지지 않는 아스팔트. 결국 이를 위해 또 다른 고도화 시설이 필요했다. 제1공장의 의미는 가장 값싼 방카CU를 원료로 해서 제일 고도화 시설을 지어서 이 방카CU를 투입을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렐당 30불이 나오는 이러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1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세대는 다시 거기서 나오는 또 남는 방카CU를 또 다른 기술을 통해서 제2중전류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이 이것은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제3중전류 분해 시설은 아스팔트를 원료로 해서 똑같은 기술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더욱 고부가 가치가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든 겁니다.